요즘 스트리밍 서비스 뭐 보세요? 진짜 많죠.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HBO 맥스.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인데 이러다 보니 원조 맛집인 넷플릭스가 예전만 못할 거다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네, 바로 이 점, 어떻게 넷플릭스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여전히 왕좌를 지키고 있는가, 이걸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지난 20년간 크게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렇죠. DVD에서 스트리밍으로, 또 남의 컨텐츠 빌려오다 직접 만드는 걸로, 그리고 광고는 절대 안 한다더니 그 원칙을 깨기까지. 이 3번의 대변신이 어떻게 지금의 넷플릭스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신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넷플릭스 하면 지금은 당연히 스트리밍이지만 시작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빨간색 DVD 봉투, 기억나죠? 우편함에 꽂혀 있던 거요. 저도 몇 번 받아봤는데 이 DVD 대여 사업으로 넷플릭스가 일찌감치 인지도랑 충성 고객을 꽉 잡았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넷플릭스의 첫 번째, 신의 한 수였어요. 다른 회사들이 그냥 DVD 대여에 머물러 있을 때 넷플릭스는 이미 다음 시대를 보고 있었던 거죠. 2007년에 스트리밍 기술이 딱 상용화될 만한 수준이 되자마자 이미 확보해둔 수백만 고객을 데리고 그냥 망설임 없이 스트리밍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기술 발전에 올라탄 거 아닌가요? 어차피 세상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하고 과감함이었습니다. 이 전환이 너무 성공적이다 보니까 결국 자기들의 주력 사업이었던 DVD 사업을 스스로 구식으로 만들어버린 셈이 됐죠. 아, 자기 살을 깎는 결전이었네요. 네. 하지만 미래를 본 거죠.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케이블 TV를 해지하는 그 코드 커팅 현상을 주도하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단순히 스트리밍 가입자만 얻은 게 아니라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진짜 손에 넣은 보물은 바로 데이터였어요. 어떤 영화를 끝까지 보는지, 어느 장면에서 재생을 멈추는지, 어떤 배우를 검색하는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청 데이터가 넷플릭스 서버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와, 이건 후발주자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이 된 거죠. 이 데이터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물론이죠. 바로 하우스 오브 카드입니다. 아, 하우스 오브 카드?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정치 스릴러를 좋아하네 이 수준의 분석이 아니었어요. 넷플릭스 데이터는 케빈 스페이시가 나온 영화를 본 사람은 데이비 핀처 감독 영화도 끝까지 볼 확률이 70% 이상 높다는 식의 아주 미세한 교차점을 찾아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둘을 붙여서 드라마를 만들면 이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건 거의 시청자의 뇌를 해킹해서 흥행 군식을 만든 수준인데요. 정확합니다. 성공을 설계한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최근 시작한 광고 사업에서 두 번째 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광고 사업이요? 네. 예를 들어서 기저귀 회사가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넷플릭스는 최근에 가족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집중적으로 본 계정에만 딱 골라서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아, 타겟팅이 엄청나게 정교해지겠네요. 그렇죠. 이런 정밀 타겟팅 능력은 다른 서비스들이 정말 따라오기 힘든 넷플릭스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라는 첫 번째 엔진은 이해가 됐어요. 근데 데이터는 결국 레시피 같은 거잖아요. 어떤 재료를 넣으면 좋아할지 알려주는 설계도일 뿐이지 정작 요리할 재료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맞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디즈니 같은 컨텐츠 공룡들이 바로 그 재료를 빼가겠다고 선언하면서 넷플릭스는 부엌에 불이 난 격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죽을 고비였습니다. 어벤져스나 겨울왕국 같은 핵심 컨텐츠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니까요. 사람들이 볼 게 없는데 넷플릭스를 왜 구독해야 하지?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때 넷플릭스가 정말 회사 운명을 건 엄청난 도박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직접 만들자. 네, 우리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자고 결심한 거죠. 이건 정말 도박이었죠. 컨텐츠 제작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요. 맞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에서는 넷플릭스를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렀어요. 아, 정말요? 네, 버는 족족 오리지널 컨텐츠에 쏟아부으니까 재무제표는 늘 적자였고 현금 흐름은 계속 마이너스였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엄청났습니다. 다들 곧 망할 거라고 했겠네요. 그랬죠. 하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를 시작으로 기묘한 이야기, 더 크라운 같은 오리지널 시리즈가 연달아 터지면서 넷플릭스는 믿고 보는 플랫폼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잠깐만요.
거대 할리우드 스튜디오로 변모했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 디즈니랑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디즈니는 100년 된 미키마우스나 마블 같은 엄청난 IP가 있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대부분 한 번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기묘한 이야기 빼고 프랜차이즈라고 부를 만한 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IP의 깊이나 역사면에서는 아직 디즈니와 비교하기 어렵죠. 그게 넷플릭스의 약점 중 하나고요. 하지만 넷플릭스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었어요. 바로 글로벌 확장입니다. 아, 2010년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서 지금은 190개가 넘는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미국 드라마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 현지화 전략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각 나라 시청자들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그 나라 제작진과 배우들을 통해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죠. 스페인 스릴러 크리스탈 쿠쿠가 스페인에서 대박이 나고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뒤흔든 게 바로 이 전략의 성공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로컬 히트가 글로벌 히트가 되는 공식을 만든 거네요. 네, 로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결국 글로벌에서도 통할 수 있다. 이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디즈니가 자기네 IP를 전 세계에 이식하는 방식이라면 넷플릭스는 전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IP를 발굴해서 키워내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와, 정리해보면 데이터라는 무기를 들고 직접 컨텐츠를 만드는 스튜디오로 변신한 다음 그 무대를 전 세계로 넓혔다.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텐데 그 2010년대 내내 이어진 적자는 어떻게 해결한 거죠? 여기서 바로 넷플릭스의 세 번째 대전환, 마지막 생존 전략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광고 없는 깨끗한 시청 환경, 이걸 거의 자기들 정체성처럼 내세웠잖아요. 그랬죠. 그 원칙을 깨고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 겁니다. 맞아요. 그때 배신감 느낀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절대 안 한다고 했었으니까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결국 성장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 수가 거의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더 이상 예전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거죠.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만 했고 광고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어요. 숫자가 그걸 보여주죠. 2023년부터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에 남는 돈이 꾸준히 플러스로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1년간 잉여 현금 흐름이 약 9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건 그 전해의 71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고요. 네, 맞습니다. 주가도 2022년 바닥 찍었을 때에 비하면 530% 이상 급등했고 지난달에는 10대 1 주식 분할도 했죠. 주식 분할 자체가 기업 가치를 직접 바꾸는 마법은 아니에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1,000원짜리 10장으로 바꾸는 것과 같으니까요. 아, 네. 하지만 이건 경영진이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자신감의 시그널 같은 겁니다. 우리 회사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거고 주가도 오를 거다. 그러니 더 많은 분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춰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들어보면 정말 탄탄대로네요. 세 번의 위기를 다 멋지게 극복하고 이제는 안정적인 수익까지 내고 있으니 앞으로는 꽃길만 남은 걸까요? 글쎄요. 마냥 그렇진 않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남아있죠. 우선 매출 성장률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올해 16%, 2026년에는 13%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게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과거의 그 폭발적인 성장세와 비교하면 둔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성장이 둔화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다는 뜻인가요? 이건 넷플릭스의 사업 구조와 좀 관련이 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즈니나 아마존은 스트리밍이 주업이 아니에요. 디즈니는 스트리밍에서 손해를 봐도 타마타크나 영화, 굿즈 사업으로 버틸 수 있죠. 아마존은 거대한 전자상 거래 제국이 있고요. 그들에게 스트리밍은 여러 사업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오직 스트리밍 하나뿐이다. 그렇죠. 구독료와 광고가 전부입니다. 성장이 멈추거나 역성장하는 순간 사업 모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죠. 버텨줄 다른 다리가 없는 겁니다. 체급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또 다른 부담은 투자자들의 엄청난 기대치입니다. 현재 넷플릭스 주가는 미래 예상 수익의 43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이건 시장이 넷플릭스에게 앞으로도 계속 완벽한 성적표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아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넷플릭스는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서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거대 콘텐츠 스튜디오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고
최근에는 광고 모델까지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서 재정적 안정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 둔화와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치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금으로 그 높은 주가와 기대를 계속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체 제작 능력과 방대한 시청 데이터,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현주화 콘텐츠라는 이 세 가지 보기, 이게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 그러니까 성벽이 되어주고 있다는 점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질문이 떠오르네요. 오늘 밤 넷플릭스를 켜고 무언가를 볼 때 그 선택은 정말 나의 자유의지일까요? 아니면 넷플릭스의 정교한 데이터가 내가 좋아할 만한 걸 미리 예측해서 슬쩍 눈앞에 밀어준 결과일까요? 넷플릭스는 우리의 문화를 새로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데이터라는 거울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우리의 욕망을 비춰주고 있을 뿐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리모컨을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